안녕하세요. 요즘 큰 고민거리를 하나 안고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들만큼만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 제 인생은 왜인지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름 평범한 삶을 살면서 만족도 높은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후 더할 나위 없이 좋아야 할 저의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생활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28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하고 그 후 두 명의 아이를 낳는 동안 그냥 일반 가정의 일반 주부였죠. 금쪽 같은 자식들을 낳으며 성실한 남편과 함께 남들만큼 웃고 떠들며 지내오고 있었는데 저의 이 모든 생활을 산산조각내는 사건들이 펑펑 터지게 되었어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에도 부끄럽고 가족들한테도 털어놓기 어려운 얘기인지라 이곳에 저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의 사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남편과는 어린 시절 만났습니다. 28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한 걸 보면 아시겠지만 남편과는 대학교 졸업 후 막 취업해 들어간 회사에서 만났어요. 사회 초년생 새내기가 뭘 알겠습니까? 실수투성이에 어려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사회의 쓴맛을 맛보고 있을 때 옆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운 좋게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꽤나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일찍 취업되어 부러움을 사며 출근을 했지만 여지껏 공부만 하던 저에게 사회 적응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막내로 들어가 온갖 잡일을 해내며 새로운 업무를 적응하는 게 힘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화장실에서 눈물을 쏟으며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나마 힘든 회사 일에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사수이자 선배로 옆에 든든하게 서 있어준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워낙에 자상한 성격이었는지 본인 일이 바쁠 텐데도 하나부터 열까지 열심히 일을 알려주며 힘내라고 다독여 주었죠.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어느샌가 듬직하고 나를 영원히 지켜줄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였는지 그 사람도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면서 저희들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할 때는 남편이 일할 때만큼이나 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느껴졌어요. 워낙에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지라 성실한 건 잘 알고 있었는데 연애를 할 때도 저에게 잘해주다 보니 이 사람이라면 나를 평생 책임져 주겠구나 이런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저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일을 계속 다니려고 했지만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같이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남편이 홀로 돈벌이를 하면서 저희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남편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지라 혼자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힘들단 소리 한 번 안 하고 저희 가정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 하나만 봐도 결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했죠. 하지만 이런 저희 결혼 생활에 태클을 거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 시어머니였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시집 가기도 전에 이미 돌아가시고 없어서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만 모시면 되었습니다. 시댁과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는 시누이와 도련님이 같이 지내고 있어서 저희가 따로 돌봐드릴 필요까진 없었어요. 저희 남편 쪽 유전자가 워낙에 성실한 타입인지라 도련님과 시누이가 어머니께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시누이와 도련님에게 시모를 맡겼어요. 실은 제가 잘할 수도 있었지만 시모와 저는 정말 맞지 않았거든요. 시모와는 결혼 때부터 부딪혔습니다.
시모는 결혼 전부터 남자를 좋아해 남편의 골치를 많이 썩혔어요. 저는 연애를 하면서 남편이 시모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어서 늘 남편을 다독이며 속으로만 힘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할 때 갑작스럽게 시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도 없이 말이죠. 저를 따로 불러낸 건 처음이라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갔고, 그곳에서 저는 상당히 어이없는 경우를 봐야만 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그게 있지? 내가 좀 부탁할 게 있어서 꼭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들한테 말하니까 아주 그냥 쌩 난리를 치는 통에 내가 너한테까지 오게 됐네. 아,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게 있지? 내가 지금 재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조만간 너희 시아버지로 인사시키려고 했는데 일단 너네 결혼이 우선인 것 같아서 내가 참고 있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한 가족 될 거 이번에 결혼할 때 아예 혼주석에 같이 앉는 게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너희 결혼식에 같이 갈 예정이니까 내 거 예복할 때 그이 것도 좀 해주라고. 그리고 너네 혼수 해오면서 그이 구두랑 시계도 좀 해줬으면 해. 구두랑 시계까지 제대로 된 걸 해야지만 우리 아들이 안 꿀리고 당당하게 식장에도 들어올 수 있을 것 아니야. 네?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지훈 씨한테 하니까 화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지훈 씨도 원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옆에 앉히고 싶다는데 지가 왜 난리인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지훈이가 싫어하니까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 아니겠니? 네가 지훈이 설득하든지 아니면 몰래 해줘도 돼.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냥 몰래 해줘. 식장에는 내가 알아서 그이 데리고 갈 테니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어머니 부탁 들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지훈 씨가 싫어하는 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참나, 얘, 너 이 결혼 내 아들이랑 하는 것 같지? 아니야. 네가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결혼은 남자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 가족들까지 싹 다 묶이는 거야. 알아? 근데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 네 결혼 생활이 편할 것 같니? 어림도 없다.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화를 내면서 저의 결혼 생활까지 운운하며 협박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한 성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하게 받아주지 않았죠. 어머님, 결혼이 가족과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해도 어쨌든 제가 옆에서 붙어 살 사람은 제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살 부비고 살 남편이 좋아하는 뜻에 따라서 하고 싶어요. 그러니 저한테 더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먼저 가볼게요. 저는 당당하게 저의 생각을 이야기했고 어이가 없어 저한테 더 화를 낼 작정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나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결혼식장에 본인의 재혼남을 데리고 오지 못하셨어요. 그게 그렇게 분했는지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본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저한테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하셨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제가 시어머니 선물을 사다 드리니 그 선물을 뜯자마자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어머, 이거 촌스러운 거 봐라. 너는 젊은 애가 어떻게 50 먹은 나보다도 보는 눈이 없니? 이 스카프는 그냥 걸레짝으로 쓰면 되겠다, 얘. 신혼여행을 다녀오며 저희 엄마 것보다도 먼저 챙기면서 열심히 골라 산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며 저는 서러운 마음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걸 제 남편이 캐치하고는 곧바로 반박을 해주더라고요. 보는 눈 없는 건 어머니시겠죠.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시니 매번 그렇게 뒤통수나 당하고 남자 갈아치우는 거 아니겠어요? 쓰시기 싫으면 냅두세요. 그거 우리 아내 더 예쁜 기념품 사주고 싶은 거 아껴서 사준 건데 괜히 샀네요. 주세요. 이거 명품이라 중고로 내놔도 돈 꽤 받으니까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라고 말하고는 시어머니 손에서 스카프를 확 낚아챘고 그래도 기분이 나빴는지 저를 데리고 신혼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날 남편은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며 이야기를 해주었죠. 여보, 내가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서. 아니야. 그래도 다음번에는 이렇게 나오지 말자. 나 이러면 어머님이랑 언제 친해지겠어. 내가 더 잘해볼 테니까 나 믿고 조금만 더 지켜봐줘. 고마워, 여보. 저는 남편을 오히려 다독여준 뒤 그 뒤로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 끝에 저는 조금이나마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같이 살고 있는 시누이와 도련님이 집에 있는데도 집으로 수시로 남자를 데리고 와 너네 아빠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 깍듯이 대하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같이 살 때도 그런 듯 했고 그 꼴이 보기 싫어 남편은 일찍이 독립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자식이 있는 집에 남자를 끌여들였고 가족 모임 때도 그 남자를 불러 늘 저희에게 아버지 혹은 시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결혼 전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던 게 죄송해서 어머니의 뜻대로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것만은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가족 모임 때도 오시면 성심성의껏 대접했죠.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그때부터는 나름 괜찮은 고부관계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나름 평화롭게 지내고 있던 찰나에 도련님이 결혼을 했고 도련님은 결혼하고 나서도 막내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하면서 같이 살았었어요. 어린 사람이 속이 깊어 저도 최대한 도우려고 했지만 역시나 이런 저의 좋은 마음도 다 떠나버릴 만큼 저희 시어머니는 점점 더 유별나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결혼 전 시어머니를 향한 남편의 고민이 이해가 될 만큼 시어머니는 남성 편력이 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결혼했을 당시 만나던 사람과 재혼까지 할 거라고 그렇게 쌩 난리를 치더니 어느 날 저희 집에 술 마시고 찾아와서는 울고 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예, 아가, 남자들은 왜 다 그 모양이냐? 아니 글쎄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더라고. 나보다도 어린 여자애가 좋다고 매몰차게 가버리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 억장이. 아이고 내 팔자야. 밤 12시가 넘는 시간에 찾아와 울며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그것도 참아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익숙한 모습이었는지 거실에 앉아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매몰차게 내쫓았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언제까지 남자 때문에 자식들 이렇게 못 살게 굴 건데요. 둘째가 안 받아주니까 지금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죠? 이 사람도 이제 어머니 못 받아줘요. 제가 못하게 할 거니까 여기도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당장 나가세요. 빨리요. 남편은 냉정하게도 시어머니의 팔까지 붙들고는 데리고 가서 현관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걱정하는 저에게 와서는 알아서 집에 잘 가실 분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 도련님께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 좀 잘 봐달라고 했고 역시나 이런 일에 익숙했던 도련님은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된 듯 했는데 얼마 안 돼 시어머니는 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생신날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진짜 황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저도 받아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어머니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기요라고 부르던가 그것도 아니면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우리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남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황당함을 느끼고는 저는 무조건 저기요라고 불렀습니다. 명절 때나 가족 모임 때 꼭 함께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자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 중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는데도 그런 뻔뻔함이 어디에서 찾아오는지 시어머니의 남자들은 꼭 그렇게 참석을 했죠. 저는 같이 식사를 하거나 시댁에서 함께 있을 때 저기요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저한테 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고 저 역시 지지 않았습니다. 야, 너 왜 자꾸 저기요라고 불러? 네 시아버지 될 사람이라고.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 어? 그런 거야? 시아버지라고 부르라는데도 왜 자꾸 저기요라고 부르는데? 혓바닥 고장이라도 난 거야? 어머니, 결혼하시면 그때 제가 시아버지라고 부를게요. 그때는 깍듯이 모시고요. 어머니, 저 이 집에 시집 오기 전부터 남자 들이셨다면서요. 그게 얼마나 자식들한테는 큰 상처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인정받고 싶으시면 제대로 된 사람 데리고 와서 제대로 재혼하세요. 뭐야? 이게 싸가지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둘째네는 꼬박꼬박 잘만 부르는데 왜 네가 난린데? 그거야. 동서가 워낙에 착한 사람이거나 여기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님한테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근데 어머님 실체 알면 금방 또 돌아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둘째네한테까지 팽당하고 싶지 않으시면요. 저는 세게 반박을 해드리고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역시나 그 남자와도 헤어졌고 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번에도 저희에게 시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때부터는 저는 시어머니가 제발 더 정신을 차리셨으면 해서 아예 호칭을 아저씨라고 불러버렸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얼토당토하는 심부름을 시키기에 제대로 본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온 가족이 다 모인 자리였고 그날도 역시나 시어머니의 세 번째 남자가 식탁 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 니네 시아버지 물 좀 떠다 드려라. 이가 물 없으면 밥을 못 먹어. 그리고 저기 생선가시도 다 바르고 이가 생선살 안 발라주면 먹지를 않아요. 귀하게 컸어. 그러니까 이렇게 귀티가 줄줄 나지. 예, 첫째야. 얼른 물도 떠오고 이거 생선살 손으로 하나하나 부서지지 않게 잘 발라라. 어이없는 심부름을 시키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참지 않고 터뜨렸고 그 길로 또 한 번의 난동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어머니, 이 아저씨는 손이 없대요. 발이 없대요. 왜 자리는 본인 손발 냅두고 그 역할을 제가 해줘야 해요? 싫어요, 전. 정 귀한 대접 하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저도 귀한 대접 받고 살아서 우리 남편이 저한테 해주면 해줬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아저씨도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눈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참 존경스럽긴 한데 제 존경심은 딱 거기까지라서요. 물 드시고 싶으면 저기 냉장고 옆에 정수기 있으니까 떠다 드시고 생선가시 바르는 게 힘드시면 그냥 드시지 마세요. 다른 반찬도 많으니까요. 제가 따박따박 지지 않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흥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저에게 본인이 먹고 있던 미역국을 들더니 제 머리 위로 부어버렸어요. 다행히도 내놓은 지 좀 되어 뜨겁진 않았지만 거의 먹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 머리와 상체를 적시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죠.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엎은 걸로도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생선도 손으로 집더니 제 얼굴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막 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너네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든? 어디서 어른이 얘기하는데 꼬박꼬박 토를 달아 토를 달기는. 내가 물 떠오라고 하면 떠오고 생선살 바르라면 곱게 발라야 할 거 아니야. 제 얼굴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진 생선 조각들을 보며 저는 제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남편과 시누이, 도련님께서 나서 시어머니를 말려주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언니가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구만. 이게 무슨 행패예요. 당장 언니한테 사과하세요. 우리도 이 아저씨 인정 못해. 엄마가 이 집에 남자 데리고 온 게 한두 번이야? 우리도 언니 심정이랑 똑같아. 물도 혼자 못 마시는 사람하고 무슨 재혼을 하겠다고? 아저씨,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빨리요. 제 편을 들어 화를 내던 시누이는 그 아저씨를 집에서 내쫓았고 제 남편은 저를 대충 닦이고는 당분간 이 집에 절대로 오지 않겠다며 엄포를 내놓고는 저를 데리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꼴인가 싶어서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미역국과 생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서러움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 저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냉전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시누이와 도련님이 저에게 대신 사과를 하겠다고 찾아와서는 시어머니와 잘 좀 지내달라고 하기에 저도 며느리 된 도리로서 한 번은 더 참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토라져 있는 시어머니에게 가서 먼저 풀었고 그래도 단순한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먼저 다가가니 그쪽 기분도 풀어주셨죠.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더 시어머니의 무개념 폭탄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다 학교와 유치원으로 보내고 잠깐 쉬고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늘 황당한 소리를 할 때나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나중에 가서 느꼈지만 저는 그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끝까지 무시해야 했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집에 청소기가 고장났지 뭐냐. 애들한테 사라고 했더니 되긴 된다면서 그냥 쓰자고 하는데 나는 싫어서 말이야. 아무리 돌려도 먼지가 바닥에 그대로 있는데 속 터져서 그걸 계속 쓰겠니?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사라. 내 생일날 깽판 친 거 미안하다고 했으니 그걸로 갚아. 네? 생신 선물 해드렸잖아요. 남편이 어머님 요즘 등산 좋아하신다고 등산화 예쁜 걸로 사드렸는데 그걸로 부족하세요? 그거야 뭐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요즘 등산 잘 가지도 않아. 다리 아파서. 됐고 그냥 청소기나 하나 해줘라. 요즘 무선 좋은 거 많댄다. 저는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쨌든 집에서 쓰는 청소기는 하나 해드려야겠다 싶어 제가 주문을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보고서 사고 싶다고 하시기에 카드를 드렸죠. 그런데 그 길로 저는 제 카드를 드린 걸 아주 뼈저리게 후회해야만 했습니다. 얼마 뒤 카드 청구서가 온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머리가 쭈뼛 쓴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싶을 만큼 놀랐죠. 청구서에는 무려 200만 원의 금액이 결제되어 있었고 결제 장소는 바로 서울의 유명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이 카드를 사용하신 어머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남편도 이 카드는 안 쓰고 오로지 저만 쓰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어머님이 범인이셨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200만 원짜리 호텔 금액 나간 게 뭐냐고요? 아, 그거? 며느리가 카드도 줬겠다. 그이가 호캉스 좀 해보고 싶다기에 네 카드로 같이 한번 가봤다. 서울 스위트룸이라 그런지 아주 죽이더라. 미치셨어요? 그 인간 데리고 가려고 제 카드로 200만 원짜리 호텔을 가셨다고요? 진짜 어머니 이제 보니까 남자한테 단단히 미치셨네요. 뭐야? 이게 또? 야! 나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디? 그래서 내가 청소기는 일부러 싼 거 샀잖아. 이게 배려를 해줘도 난리야. 배려요? 배려라고 하셨어요, 지금? 어머니는 저한테 하는 배려도 제 돈으로 하시네요. 그딴 배려 필요 없고요. 당장 물어내세요, 제 200만 원. 쪼잔하게 진짜. 없어. 네 시애미 간을 빼먹어라. 어머니는 그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고 저는 한창 실랑이를 하다가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일러버렸습니다. 남편이 한번 제대로 화내면 시어머니도 찍소리 못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시댁까지 가서 깽판을 다 쳐놓은 뒤에야 시어머니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돈을 다 물어주셨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또 나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를 더 이상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찾아뵙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마주칠 일이 없으니 신경 쓸 것도 없어 편하게 지내고 있던 때 저는 예상치 못한 사건과 인물로 인해서 또 한 번 인생의 지옥을 맛보아야만 했어요. 주말에 집에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 2명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공금횡령죄로 신고를 당했고 범인으로 확인되어 바로 체포를 해간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끼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다 무슨 뜻이냐고. 진짜야? 당신 정말 그랬어? 아니야, 아니라고. 이건 놔. 못 가. 절대 못 가. 남편은 갑작스러운 경찰의 습격에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며 우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경찰 쪽에서는 남편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통할 리 만무했습니다. 그냥 곱게 가세요. 이미 김주은 씨가 범인이라는 게 다 확인됐어요. 자꾸 이러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이건 놔. 놓으라고. 이보세요. 우리 남편이 아니라잖아요. 우리 남편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 거참. 다 확인됐다고요.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더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아니라면 조사 받으면서 다 말씀하세요. 남편은 속수무책으로 그들에게 끌려갔고 저는 이게 무슨 폭풍 같은 일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피가 마르며 남편을 기다렸지만 저에게 되돌아오는 말은 회사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보라는 경찰의 말뿐이었습니다. 급하게 애들을 친정에 맡기고 경찰서로 달려갔을 때 남편에게서 들려온 소리는 저의 마음을 또 한 번 무너지게 만드는 소리뿐이었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하고 애들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누구보다도 성실한 사람 아니었어? 애들한테 어디서든 떳떳한 아빠 아니었냐고. 미안해. 나 혼자 돈 벌면서 애들 2명 키우는 게 솔직히 감당이 안 됐어. 근데 내 고등학교 동창놈이 주식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 혹해서 그만. 회사 돈은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여보. 정말 미안해. 됐어. 그랬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럼 내가 어디라도 들어가서 일했을 거 아니야. 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왜? 회사에는 뭐래? 뭘 어떻게 해야 합의를 해준대? 3억. 3억을 내놓으래.
내가 횡령한 돈이 2억인데 그중에 합의금으로 1억을 더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뭐? 3억? 그중에 당신이 횡령한 것만 2억이라고? 진짜 당신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니? 어? 함부로 주식에 손댄 것도 기가 찬데 회사 돈을 훔쳐? 미안해 정말. 당신한테 면목 없다. 남편은 연신 미안하다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의 꼬임에 넘어가서 주식에 손을 댔고 1년 동안 회사 전산을 조작해서 돈을 몰래 빼돌리다가 이번 감사에 걸려 꼬리를 잡히게 된 거였어요. 그중 2억이 남편이 훔친 돈이었고 회사에서는 손해배상 겸 합의금으로 1억을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시모 혼자 저희 남편을 포함해 3남매를 혼자서 키웠기 때문에 애초부터 결혼을 할 때 집을 해주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겨우 작은 전셋집으로 들어가 신혼살림을 차릴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아이 낳기 전까지 2년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대출금을 갚아나갔죠. 그러다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남편 혼자 갚다가 어렵게 돈을 조금 모은 뒤에 아이 둘을 키울 수 있는 집으로 대출금을 끼고서 현재의 자가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의 합의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 집을 전부 다 팔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팔더라도 남은 대출금을 갚아야 했기에 돈이 부족해 친정에까지 손을 빌려야 하는 형편이었죠. 정말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저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남편의 일을 해결해 주는 게 급선무였기에 집을 내놓고 부족한 금액은 친정에 이야기를 해서 한번 알아볼 생각이었어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골치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한 번 저의 속을 뒤집는 일이 터지고 말았죠. 이번에도 저의 속을 뒤집은 주인공은 바로 시모였고 갑작스런 초인종 소리에 인터폰 화면을 보고서 저는 뒷목을 잡고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시모는 혼자 오지도 않고 이번에도 또 제가 처음 보는 남자를 데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어요. 일단 집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할 작정으로 현관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또? 이번에는 또 새로운 남자를 데리고 오셨네요? 예, 너도 이번에는 참 싸가지가 없다. 밖에다가 이 시애미 계속 세워둘 거냐? 모르는 사람 저희 집에 들이기 싫어서요. 여기서 간단히 온 것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게 진짜 왜 네가 모르는 사람이야? 이제 네 시애비 될 사람인데 그거 얘기하려고 온 거니까 당장 비켜.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저를 밀치며 그 남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어요. 전에 시댁에서 다른 남자 때문에 저한테 미역국 붓고 생선 집어 던진 건 다 까먹었는지 아주 뻔뻔한 자태로 저희 집 소파에 그대로 착석을 하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안 나가요? 당장 나가세요. 야, 지금 싸우자고 온 거 아니야. 나 이번엔 진지해.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내 말부터 먼저 들어. 뭔데요? 또 이상한 소리 하시면 저 바로 두 분 내쫓아요? 아유, 알았다고. 나 재혼한다. 이번엔 진짜야. 이 사람이랑 날짜까지 다 맞췄어. 둘째, 셋째한테도 다 말했다. 걔네들도 그러라고 했고. 그리고 결혼자금 보탠다고 했으니까 너네도 보태라. 너네 명색이 첫째인데 돈 좀 써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5천만 원만 해. 저는 어머니의 얼토당토 않은 소리에 또다시 화가 치밀었고 본인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운운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이젠 시어머니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자에게 미친 짐승으로밖엔 보이지 않았어요.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치셨네요. 제발 곱게 늙으세요. 어머니, 저희 결혼할 때 돈 한 푼이라도 보태셨어요? 아니잖아요. 집이고 혼수고
다 저희 돈으로 대출받아서 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 아들 어쩌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깜빵 들어가 있어요. 주식하겠다고 회사 돈 횡령해서 그 죄값 치르게 생겼다고요. 이야, 너는 네 남편 간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아들 어딨어? 어딨냐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감방에 있다고. 합의금으로 그 회사에서 3억 내놓으래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집도 잃고 재산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이 상황에 결혼 얘기 꺼내고 싶으세요? 그거야 너네 사정인데 왜 내가 그것까지 살펴야 되는데. 아, 됐고. 그럼 1,000만 원이라도 해라. 3억 구하면서 조금 더 보태서 1,000만 원 더 구하면 되겠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는 그럼 1,000만 원만 해. 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감방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도 정신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더 상종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대로 한 방을 날려주었죠. 1,000만 원이요? 그래요. 알겠어요. 여기서 딱 기다려요. 저는 이 상황에도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개념 빠진 시모에게 기다리라고 한 뒤 그대로 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와 시모 얼굴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시모는 그걸 얼굴로 맞고는 노발대발했죠. 제가 던진 건 바로 제가 매직으로 공 3개를 더 그린 뒤 똘똘 뭉쳐버린 10,000원짜리였어요. 공처럼 뭉쳐진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를 얼굴 정통으로 맞은 시모는 화가 나서 저에게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야? 뭐야? 그리고 이게 어디서 시애미 얼굴에 돈을 던지길. 당신 시어머니라고? 아니, 이제 당신 내 시어머니 아니야.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 돈 가지고 제발 이 집에서 꺼져. 지금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네 아들이랑 같이 깜빵에서 썩고 싶으면 어디 한번 버텨보시던가. 제가 악에 받쳐 소리를 막 지르니 시어머니는 순간 겁에 질렸는지 귀신 보는 듯한 얼굴을 하고는 본인이 데리고 온 남자와 줄행랑을 치더군요. 그 뒤로 저는 어떠한 연락도 시댁 쪽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할 시간도 없었어요. 남편의 일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집은 3억이 넘는 돈에 팔 수 있었지만 그중 대출금을 갚고 나니 제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2억도 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친정에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저한테 도와줄 수 있는 돈은 5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었고 결국 3억을 다 채우지 못해 남편은 일부 합의금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2년형을 받고 죗값을 치러야 했어요. 남편은 감방 신세로 들어가게 되고 저는 친정으로 애 둘을 데리고 들어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상황을 시모에게 들었는지 얼마 뒤에 시동생들에게도 전화가 왔지만 이미 그들은 시모에게 결혼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5천만 원을 해준 상황이었기에 저를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시누이를 보면서 참 이들의 인생도 쓰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들의 쓴 인생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와 눈물의 통화를 하고 난 뒤 얼마 안 되어 또 전화가 왔고 저는 그 전화를 받은 뒤에 다시는 시모를 상종하지 않기로 했어요. 언니, 저 오빠랑 집 나왔어요. 이제 저랑 오빠 엄마 안 보고 살려고요. 엄마를 믿는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하길래 오빠랑 돈 해줬더니 그 남자 엄마한테 5천만 원 받자마자 도망갔어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언니랑 통화했을 때도 엄마한테 돈 보내고 며칠 엄마도 그렇고 그 아저씨랑도 연락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돈 들고 튀어서 엄마가 사방으로 찾아다녔나 보더라고요. 우리한테 말하면 또 난리 날 거 아니까 자기 딴에는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나 본데 결국 오빠가 찾아내서 다 알아냈어요. 진짜 우리 엄마 구제불능이에요.
이제 오빠랑 저도 엄마랑 따로 살기로 했고 앞으로 안 보려고 해요. 뭐라고요? 아니, 그럼 그 남자는요? 못 찾은 거예요? 아니요. 다행히도 엄마가 바로 경찰에 신고는 했었나 보더라고요. 오빠가 엄마 찾은 날에 경찰 쪽에서도 그 남자 찾아서 연락이 왔는데 다행히도 수중에 돈은 가지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오빠랑 저한테 다 다시 돌려줬어요. 근데 웃긴 건 엄마가 우리가 해준 돈 말고도 우리 원래 살던 집 담보로 해서 대출을 더 받아서 그 인간한테 해줬나 보더라고요. 엄마한테 받은 돈은 우리가 준 것보다 먼저 받았나 본데 그건 이미 도박으로 날린 상황이었고 우리 돈만 그 사람 수중에 있어서 간신히 받아낼 수 있었어요. 저희는 그 돈 받고 엄마한테 깨끗하게 인연 끊자고 했고요.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 피우면서 미안하다고 사정하는데 솔직히 이제는 하도 엄마한테 당해서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오빠랑 저랑 다 뿌리치고 나와버렸어요. 고생 많았어요, 아가씨.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남자 만나지 말라고 어머니를 그렇게 말렸는데 어쩌겠어요. 어머님 자업자득인 거죠. 그럼 어머니 혼자 그 집에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 엄마 저희 취직하고 나서는 한 번도 일 안 하고 용돈 타서 쓰신 분인데 이제 본인 집으로 담보대출 받은 거 갚느라고 아마 여기저기 일하러 다니면서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둘째 오빠가 그냥 냅두라고 하더라고요. 그 착한 우리 둘째 오빠도 엄마한테 질려서 지금 아예 연락도 끊었어요. 시누이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진짜 시어머니 악행을 다시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라도 당하고 그 철없는 행동을 멈출 수 있다면 오히려 이게 더 시어머니에게는 나은 결과라고 생각을 했죠. 결국 시모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남자도 잃고 돈도 잃고 3명의 자식까지 다 잃게 되었어요. 지금은 혼자서 쓸쓸하게 그 집에서 지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 가정이 파탄이 나고 모든 구성원이 뿔뿔이 흩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영원히 행복할 거라 생각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집까지 잃고 자식들을 데리고 친정에 빌부터 사는 꼴이 되어버렸고 처음부터 말썽이었던 시모는 결국 끝까지 말썽을 부리다 며느리는 물론이고 본인 자식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저는 잘 사는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 후 신우와 도련님과만 간간히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시모는 저희 친정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신우와 도련님이 어디 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못한 채 홀로 쓸쓸히 살고 있는 듯 했어요.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고 사는 거겠죠 뭐. 자기 행복하겠다고 자식들의 행복은 철저하게 외면하며 이기적으로 산 삶을 그렇게 보응받아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 동안 제가 아이들을 키워야 하기에 어렵게 취직을 했습니다. 경력 단절 주부였기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아 취업이 힘들었는데 얼마 전 초등학교에서 뽑는 돌봄교실 실무원 대체 자리에 들어가 석 달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직자 대체 자리라 1년 지나면 바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겠지만 여기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뽑는 교육 공무직 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볼 생각입니다. 남편하고는 아직까지 이혼하진 않았지만 남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또다시 나와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한테는 미안하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제 친동생한테 들어보니 주식이나 도박에 한 번 빠지면 답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이 많은 시기네요. 남편은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 나와서 우리 가족을 위해 애쓸 거란 믿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감방에서 나온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어
정말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제가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의리로 결혼을 지키기에는 앞으로의 미래에 어려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렇다고 또 미안하다고 사정하는 남편을 두고 매몰차게 이혼을 해버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의견이 반반이세요. 저희 아빠는 가장의 무게가 그만큼 힘든 거라면서 오죽하면 김서방이 우리 가족 더 잘 먹여 살려보겠다고 주식까지 손을 댔겠냐고 하면서 죄를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고 한 번만 더 믿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괜히 부부가 아니고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나머지 한 사람이 붙잡아주는 게 부부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자식도 아내도 이렇게 고생시키는 가장이 무슨 가장이냐면서 바로 갈라서라고 하고 계시네요. 감방에서도 나오면 한동안은 또 저 고생시킬 게 뻔하고, 또 나와서도 정신 못 차리면 그건 또 다 누가 책임져야 하냐면서 말이에요. 아빠의 말도 일리가 있고 엄마의 말도 일리가 있어 저도 난감하고 힘이 드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차피 결혼의 또 다른 문제인 시모는 이미 모든 자식들이 외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넘어갈 수 있는데 남편의 죄가 저의 발목을 잡네요. 우리 아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빠 보고 싶다며 울고불고 난리인데 제 인생은 언제쯤 풀어질까요? 그래도 울다가도 또 금세 웃으며 저에게 애교 피우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나름 행복한 인생이다,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는 더 평범하게 행복해지고 싶네요. 여러분, 희망은 밝고 환한 양조 불빛처럼 우리 인생의 행로를 장식하고 용기를 준다. 밤에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은 더욱 밝다. 이런 명언이 하나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힘들어하는 저에게 친동생이 보내준 문구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 말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밤에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은 더욱 밝다. 제 인생의 어둠이 깊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빛은 더 밝게 느껴질 거란 뜻으로 들려서 저는 이 말에 이제는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름 직장도 구했고 애들도 점점 아빠 찾는 일이 적어지고 안정적이게 지내고 있고 남편도 감방에서 그리 힘들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하니 지금은 일단 이런 상황에 감사를 하고 저의 앞으로의 인생에 빛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해요. 그럼 언젠가는 제 인생에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나 어둠이 깊이 잠식했다면 곧 빛이 환하게 비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환한 빛이 비춰질 저의 인생을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